강원도 깊은 산속 해발 800m 지점에 작은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5,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움막의 작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 안에서 12살 소년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도윤은 낡은 이불을 개키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직접 만든 화덕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죠. 산에서 채취한 약초로 아침차를 끓이는 것이 도윤의 일과였습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도윤은 손때 묻은 2권의 책을 꺼냈어요. 동의보감과 침구대성, 누렇게 바랜 책장마다 빼곡한 메모와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12살 아이의 글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성스러운 필체였어요. 도윤은 따뜻한 약초차를 마시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미 수백 번도 넘게 읽은 책이었지만 매번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듯 했어요. 문득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책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도윤에게는 아련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5살 때의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시골 마을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많이 좋아했어요. 돈이 없는 환자도 절대 내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 약재를 다루던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의원 한쪽에서 놀면서 아버지가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우리 도윤이는 천재야. 이 아이는 분명 큰 한의사가 될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거든요. 3살 때 이미 글을 읽었고 4살 때는 간단한 약재 이름을 줄줄 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이 약재를 구하러 시내에 나가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2분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5살 도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윤은 울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던 걸까요? 도윤은 그저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책 2권과 은침이 든 침통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친척 하나 없던 도윤은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외로웠어요. 도윤은 말수가 적은 아이였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죠. 유일한 친구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책 2권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책을 읽었어요. 글씨가 어려워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책을 읽으면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7살이 되던 해 한 부부가 도윤을 입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 아빠, 새 엄마가 생겼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따뜻한 밥, 깨끗한 옷, 자신만의 방까지 생겼죠. 도윤아,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양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을 때 도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년 후 양부모에게 친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도윤에게 쏟아지던 관심과 사랑이 모두 갓난아기에게로 옮겨갔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바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넌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너 때문에 살림이 빠듯해. 학교? 너는 집에서 동생이나 봐. 차별이 시작됐어요. 밥은 찬밥으로 따로 먹어야 했고 옷은 양아버지의 헌 옷을 줄여서 입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꾀병 부린다며 혼이 났죠. 도윤은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어요. 짐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10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양아버지가 갑자기 도윤에게 말했어요. 도윤아, 오늘 드라이브 갈까? 단풍 구경 가자.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양아버지가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건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게다가 드라이브라니. 도윤은 순진하게 좋아했어요. 혹시 양아버지가 마음을 바꾼 걸까? 나도 이제 가족으로 인정받는 걸까? 도윤은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책 2권과 침통은 항상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에 넣어 챙겼어요. 어디를 가든 이것만은 절대 두고 가지 않았거든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창밖의 단풍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양아버지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표정도 굳어 있었죠.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깊은 산속이었죠. 내려. 양아버지가 짧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요? 내리라고. 도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아버지. 도윤이 급하게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점점 속도를 냈어요. 아버지, 아버지. 도윤이 울면서 차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다리로 차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어요.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내려갔고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버린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날 밤 10살 도윤은 혼자 산속에서 떨며 버텨야 했습니다. 무섭고 춥고 배가 고팠어요. 늑대나 곰이 나타날 것 같아서 잠도 잘 수 없었죠. 도윤은 아버지의 책 2권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진짜 부모님을 부르며 밤새 울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잠잘 곳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책 덕분이었어요. 동의보감에는 산에서 먹을 수 있는 풀과 뿌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을 보며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배탈이 나기도 하고 두드러기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도라지 뿌리는 구워 먹으면 든든했고 칡뿌리는 갈아서 전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더덕, 산막, 고사리. 산은 생각보다 풍요로웠어요. 버려진 등산객에 텐트천을 주어서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오면 다 젖었지만 점점 개선해 나갔어요. 계곡물을 끌어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법도 터득했죠. 놀라운 것은 도윤의 기억력이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도윤은 천재였어요. 한번 읽은 것은 절대 잊지 않았거든요. 동의보감의 약초편을 통째로 외웠고 침구대성의 361개 경열 위치를 완벽히 암기했습니다. 족삼리 합곡, 태충, 곡지, 위중. 도윤은 경열 이름을 중얼거리며 잠들곤 했어요. 꿈에서도 침을 놓는 꿈을 꾸었죠. 어느 날 도윤은 덫에 걸린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놓은 밀렵 덫이었어요. 토끼의 뒷다리가 덫에 걸려 부러져 있었습니다. 토끼는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다리가 부러져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두면 분명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머릿속에 침구대성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골절에는 환도열과 양릉천열에 침을 놓아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시킨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책으로만 읽었지 실제로 침을 놓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토끼는 죽을 것이었어요. 해보자. 도윤은 아버지의 침통을 꺼냈습니다. 7개의 은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침을 집어들었습니다. 토끼의 뒷다리에서 경혈 위치를 찾았어요. 사람과 동물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경락의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 침을 놓았어요. 토끼가 잠시 움찔했지만 곧 얌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침, 세 번째 침. 도윤은 책에서 읽은 대로 정확한 위치에 침을 놓았어요. 그리고 부러진 다리를 나뭇가지로 고정해 부목을 만들었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끼가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자 거의 정상적으로 뛰어다녔죠. 됐다. 진짜 됐어. 도윤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책으로만 읽던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니 아버지의 책이 진짜였어요. 그 후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친 동물들이 도윤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날개가 부러진 새, 덫에 걸렸던 다람쥐, 상처 입은 너구리, 심지어 발에 가시가 박힌 멧돼지까지 도윤의 움막 근처로 왔습니다. 도윤은 하나하나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동물들은 도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은 후에도 움막 주변을 떠나지 않았죠. 도윤의 움막 주변에는 항상 동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잠들기 전에 혼잣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도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어요.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끙, 끙, 사람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도윤은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사람 소리였습니다. 2년간 산에서 살면서 사람을 만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등산객이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본 것이 전부였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환했기 때문에 주변이 잘 보였어요. 신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어요. 달빛 아래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걷는다기보다는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몇 발자국 걷다가 나무에 기대고 다시 몇 발자국 걷다가 바위에 주저앉고 그러다 결국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도윤이 급히 달려갔어요. 쓰러진 사람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있었어요. 분명 부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스름했고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어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도윤이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이 남자는 서정호, 68세. 대한민국 10대 재벌그룹 서한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40년간 맨손으로 사업을 일궈 지금의 그룹을 만든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하지만 1년 전 암으로 아내를 잃은 후로 많이 쇠약해졌어요. 도윤은 쓰러진 남자 앞에서 빠르게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먼저 호흡을 확인했어요.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손목의 맥을 짚어보았어요. 현맥이었습니다. 팽팽하게 긴장된 맥이었죠. 맥이 이상해. 도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현맥은 간담의 병이나 독에 중독되었을 때 나타난다. 단순한 탈진이라면 맥이 약하고 느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맥은 오히려 팽팽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어요. 도윤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창백하면서도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았어요. 동공은 수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기절의 증상이 아니었어요. 혹시 도윤은 남자의 몸을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뒷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붉은 점, 바늘로 찌른 것 같은 아주 작은 자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기에 물린 자국이라고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도윤의 눈은 달랐습니다. 도윤은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풍부혈이야. 풍부혈? 뒤통수 아래 목덜미 중앙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침구대성에서 급소 중에 급소라고 설명한 곳이었어요. 도윤의 머릿속에 책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풍부혈에 독침을 놓으면 독이 경락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서서히 장기가 마비되어 죽음에 이른다. 겉으로는 갑자기 쓰러진 것처럼 보이나 실은 계획된 암살 기법이니라.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풍부혈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 한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의 소행이었죠.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살려야 해. 도윤은 품에서 낡은 침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은침 세트였어요. 7개의 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2년간 동물들을 치료하며 사용했던 침들이었죠. 도윤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동물에게는 수없이 놓아봤지만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분명 죽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빌며 도윤은 첫 번째 침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침은 곡지혈이었습니다. 팔꿈치 바깥쪽에 위치한 혈자리예요. 곡지혈은 해독의 기본혈. 열을 내리고 독을 해소한다. 도윤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중얼거리며 정확한 위치에 침을 놓았습니다. 두 번째 침은 합곡혈.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혈자리였어요. 합곡혈은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한다. 세 번째 침은 족삼리혈. 무릎 아래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족삼리혈은 원기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인다. 네 번째 침은 태충혈. 발등에 있는 혈자리였어요. 태충혈은 간에 독을 배출하고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다섯 번째 침은 위중혈. 무릎 뒤쪽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위중혈은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하체의 기혈을 순환시킨다. 도윤은 한 침 한 침 정성껏 놓았습니다. 동물에게 놓을 때보다 더 신중했어요.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침을 놓은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불규칙하던 가슴의 움직임이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어요. 창백하던 얼굴에도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다시 맥을 짚어보았어요. 아까의 팽팽한 현맥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휴!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책에서 읽은 내용이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독이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따뜻한 곳에서 쉬면서 추가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움막으로 옮겨야 해. 도윤은 남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도윤의 체구는 너무 작았습니다. 12살, 몸무게 40kg도 안 되는 마른 아이였어요. 반면 이 남자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70kg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도윤이 이를 악물고 남자를 끌어올렸습니다.
등에 업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어요. 결국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끌다시피 하며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00m, 도윤의 움막까지의 거리였어요. 평소라면 5분이면 갈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은 2시간이 걸렸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쉬고 다시 끌고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움막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남자를 자신의 낡은 이불에 눕히고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해독 효과가 있는 약초차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감초, 녹두, 연꽃씨를 넣은 특별한 처방이었습니다. 도윤은 밤새 남자의 상태를 지켜보았어요. 언제 깨어날지, 정말 괜찮아질지 알 수 없었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정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 본 것은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나무와 천으로 대충 엮은 것 같은 초라한 천장이었어요. 코끝에는 약초 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서정우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아직 힘이 없었어요.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고개만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책 2권이 한쪽에 놓여 있었고 낡은 화덕에서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벽에는 말린 약초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살고 있는 곳이었지만 너무나 초라했어요. 내가 왜 여기에? 그때 움막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것은 한 아이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낡고 해진 옷이었죠. 얼굴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유난히 맑았어요.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은 눈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약초차가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아, 정신이 드셨군요. 아이가 서정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서정호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거 드세요. 몸에 좋아요. 아이가 약초차를 건넸습니다. 서정호는 아이를 경계하며 물었어요. 너는 누구니? 여기가 어디지? 아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윤이에요. 이 산에 살아요. 산에 산다고? 혼자서? 네. 혼자 살아요. 서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산속에서 혼자 산다니.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어요. 저 아래쪽 계곡 근처에서요. 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네. 많이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응급 처치를 했어요. 서정호는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제야 느껴지는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팔, 다리, 발 여러 곳에 작은 침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국은? 침을 놓았어요.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독을 빼야 했거든요. 독? 서정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독? 내가 왜 독에? 도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으니까요. 할아버지, 제가 진찰한 결과 도윤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할아버지한테 독을 넣었어요. 서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일부러? 그게 무슨 소리야? 보여드릴게요. 도윤이 작은 거울을 가져와 서정호의 뒷목에 비춰주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작은 빨간 점이요. 서정호가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뒷목 정중앙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바늘로 찌른 것 같은 자국이었어요. 이게 뭐지? 도윤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는 풍부열이에요. 풍부열? 네.
뒤통수 아래 목덜미 중앙에 있는 혈자리예요. 한의학에서 급소 중에 급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도윤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한의사처럼 또박또박 말했어요. 여기에 독침을 놓으면 독이 경락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요. 천천히 장기가 마비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갑자기 쓰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획된 거예요. 서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 맥박도 이상했어요. 보통 탈진으로 쓰러진 사람은 맥이 약하고 느려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현맥이었어요. 현맥? 팽팽하게 긴장된 맥이에요. 독에 중독됐을 때 나타나는 맥이에요. 도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색도 그랬어요. 단순한 기절이면 그냥 창백해야 하는데 할아버지 얼굴에는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았어요. 이건 간에 독이 퍼졌다는 신호예요. 서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일반 질병이나 사고의 증상이 아니에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서정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젯밤 아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아들이 제안했어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니 가벼운 산행이라도 하자고. 서정호는 기뻐했습니다. 바쁜 아들이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다니. 등산 중에 아들이 물통을 건넸어요. 아버지, 목마르시죠? 제가 준비한 특별한 차예요. 산삼 농축액이 들어있어요. 서정호는 고마워하며 마셨습니다. 그 후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시야가 흐려졌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왜 그 목소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서정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최근 아들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자꾸 빨리 회장직을 넘기라고 재촉하던 것. 아버지, 이제 편히 쉬셔야죠. 그룹은 제가 맡을게요. 그때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게 자주 권하던 건강보조제. 아버지, 이거 좋대요. 피로 회복에 최고래요. 요즘 들어 유난히 건강에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준비했다던 차. 설마. 서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준혁이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정호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자신이 전한 이야기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서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40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도 위기도 있었고 배신도 당했고 경쟁자들의 공격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순간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내 피를 나눈 아들, 내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니. 서정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운 적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12살 아이가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위로였으니까요. 도윤은 그저 서정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정호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한동안 움막 안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화덕의 불씨가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서정호의 흐느낌도 점점 잔잔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정호가 입을 열었어요. 너는
서정호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너는 어쩌다 이 산에서 혼자 사는 거니? 도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방금 이 할아버지는 자신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비밀을 알게 됐어요. 도윤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버림받았어요. 도윤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서정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10살 때 버림받아서 2년간 혼자 산에서 살았다니. 그것도 이 어린아이가. 자신은 친아들에게 배신당했고 이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였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어요. 둘 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정호는 68년을 풍족하게 살았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5살에 부모를 잃고 10살에 버림받아 2년간 혼자 산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서정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서정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날 살렸구나.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서정호가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젯밤에 그 산속에서 죽었어. 아무도 모르게. 서정호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정호가 움막 안을 둘러보았어요. 좁고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얼마나 추울까요? 비가 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런 곳에서 2년을 혼자 살았다니.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윤아. 서정호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산을 내려가자. 도윤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내가 너를 돌봐주마. 따뜻한 집에서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공부도 하고 사람답게 살아야지.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2년간 이 산이 자신의 집이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동물 친구들도 있고 나름의 삶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양부모에게 버림받은 후로 도윤은 사람을 믿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은 언제든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를 왜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한 건데 그 할 일이 내 목숨을 살린 거야. 서정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는 지금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마음이 많이 아파. 하지만 너를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 서정호가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섞인 아들은 나를 죽이려 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가 나를 살렸어. 세상에 진짜 가족이 뭔지 모르겠더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누군가에게 함께 가자는 말을 들은 거예요.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공부. 꿈에서만 생각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 할아버지도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도윤의 눈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서정호가 그것을 알아챘어요. 걱정되는 거 안다. 서정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무서운 거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나는 약속할 수 있어.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서정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아이를 어떻게 버리겠니?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도윤은 서정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양부모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같은 애를 정말 데려가 주실 거예요? 서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년간 혼자 버텨오면서 울지 않으려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울면 약해질 것 같아서 참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정호가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어딘가 가족 같은 온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있는 사람, 서정호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아직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서울 성북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동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대저택이 하나 있었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넓은 정원, 분수대, 그리고 대리석으로 지어진 3층 건물. 서한그룹 회장 서정호의 집이었습니다. 도윤은 저택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태어나서 이런 집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어요. 아니, TV에서 본 것보다 더 컸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서정호의 뒤로 숨었어요.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간 산속 움막에서 살았던 아이에게 이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 이제부터 내 집이기도 해. 서정호가 도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택의 대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회장님, 회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집사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습니다. 산악구조대도 출동했고요. 50대 초반의 집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회장님을 찾아 헤맸던 것 같았어요. 서정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끼쳤군. 조금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괜찮아.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윤에게로 향했어요. 남루한 옷대가 낀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이 화려한 저택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직원들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왜 회장님과 함께 있는 거야? 서정호가 도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날 구해줬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지. 지금은 일단 들어가자. 저택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명화가 걸린 벽. 도윤은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 몰라 조심조심 걸었어요. 혹시 뭔가를 더럽히거나 깨뜨릴까봐 무서웠거든요. 서정호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이를 불러라. 지금 당장. 집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아까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걱정에 밤잠을 못 주무셨다고. 됐고, 빨리 불러. 서정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집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서정호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잠시 옆에 있어다오. 네, 내가 필요할 것 같다. 도윤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정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42세,
날카로운 인상에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서준혁. 서정호의 외아들이었죠. 아버지. 서준혁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계셨던 겁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서준혁이 서정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산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는 정신없이 구조대를 불렀는데 못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서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죠. 누가 봐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정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사업을 하며 익힌 눈이었어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것. 서준혁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당황과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왜 살아 돌아온 거지? 라는 의문이 눈 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정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행히 살아 돌아왔다. 서정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때 서준혁의 시선이 소파 한쪽에 앉아 있는 도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가 왜 아버지 집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날 구해줬다. 산에서 쓰러진 나를 발견해서 그 순간 서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원래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아, 그렇습니까? 고마운 아이로군요. 서준혁이 도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준혁아, 이리 와서 앉아라. 서정호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할 말이 있다. 서준혁이 조심스럽게 아버지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서정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왜 쓰러졌는지 아느냐? 네, 그야. 과로와 스트레스 아니었습니까? 요즘 아버지께서 무리하신다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서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푹 쉬셔야 한다고. 그게 아니야. 서정호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 서준혁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서준혁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뻗었어요. 아버지의 이마를 짚으려는 것처럼 보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윤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서정호와 서준혁이 동시에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눈이 크게 뜨여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피하세요. 도윤의 시선이 서준혁의 손을 향해 있었어요. 서정호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서준혁의 손이 허공을 스쳤어요. 서준혁의 오른손 검지, 손톱 밑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바늘 같은 것이었어요. 햇빛에 번쩍이는 것이 금속임이 분명했죠. 독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척 다가가면서 독침으로 찌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지난번 산에서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려고 한 거죠. 도윤의 날카로운 눈이 그것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2년간 산속에서 살며 길러진 감각이었어요. 작은 움직임, 미세한 빛의 반사. 도윤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은 침을 알았어요. 저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단번에 알아챘죠.
서준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아들의 얼굴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얼굴이 나타났어요. 냉혹하고 차갑고 잔인한 얼굴이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리며 비열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들켰군. 서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연기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서정호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준혁아, 정말 내가? 왜 그런 표정이세요, 아버지? 서준혁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40년입니다. 40년간 기다렸어요. 이 그룹을 물려받기 위해서. 서준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을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68세인데도 아직도 회장 자리를 놓지 않으시고,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준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애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과 분노만 있었어요. 산에서 아버지가 드신 차에 독을 탔습니다.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독이었어요. 쓰러지신 아버지를 두고 저는 그냥 내려왔습니다. 서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밤새 산속에서 얼어 죽으실 줄 알았는데 이 꼬마가 방해를 했군요. 서준혁이 도윤을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리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몸이 굳어졌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의학에서 쓰는 독침이었는데 어떻게 알아챘지? 설마 너도 한의학을 아는 건가? 서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서 끝내면 되니까. 서준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침통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침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독이 묻은 침들이었죠. 한의학 좀 배웠습니다. 아버지 몰래요. 서준혁이 침통에서 침 하나를 꺼내며 말했어요. 풍부열, 암운열, 대추열. 급소는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야겠네요. 서준혁이 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정호가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등 뒤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준혁아, 제발. 서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키운 아들이었어요. 젖먹이 때부터 안아주고 밥 먹여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해준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정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서준혁이 독침을 들고 아버지에게 덤벼드는 순간 도윤이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요. 도윤이 서정호와 서준혁 사이에 뛰어들었어요. 12살 40kg도 안 되는 작은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푹! 서준혁의 독침이 도윤의 오른쪽 어깨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흑! 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독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죠. 도윤아! 서정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서정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이가 자신을 대신해 맞은 것이었습니다. 방금 만난 아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가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진 거예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서정호가 옆에 있던 무거운 도자기 화병을 잡았어요. 그리고 서준혁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려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준혁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정호는 화병을 내던지고 도윤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도윤의 얼굴이 빠르게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어깨에서 시작된 마비가 팔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가빠지고 있었죠. 안 돼, 안 돼, 도윤아. 서정호가 도윤을 안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힘겹게 눈을 떴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가방, 가방, 가방이 왜, 가방 안에 침이 있어요. 서정호가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윤이 가지고 온 낡은 가방이 소파 옆에 있었어요. 서정호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침통이 나왔어요. 7개의 은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져다 주세요. 서정호가 침통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침통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유품, 7개의 은침. 이 침들로 수많은 동물들을 살렸습니다. 어젯밤에는 서정호 할아버지도 살렸죠.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야 했어요. 제가 직접 해야 해요. 뭐라고? 내가 직접? 무슨 소리야? 서정호가 당황했습니다. 병원에 가야지. 구급차를 불러야. 시간이 없어요. 도윤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 독은 15분 안에 심장에 도달해요. 그때까지 병원 못 가요. 그럼 어떡해?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직접. 도윤이 침통에서 첫 번째 침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오른쪽 어깨 옆을 더듬었어요. 견정혈의 위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견정혈, 독의 확산을 막는 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도윤은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며 침을 밀어 넣었어요. 으윽,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하나, 두 번째 침을 꺼냈습니다. 곡지혈,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혈자리였어요. 해독의 핵심혈이었죠. 어젯밤 서정호에게도 놓았던 곳이었습니다. 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독이 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세 번째 침, 합곡혈, 엄지와 검지 사이의 혈자리였어요. 도윤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 서정호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도윤아, 제발. 네 번째 침, 뇌관혈, 손목 안쪽에 있는 혈자리였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혈이었어요. 독이 심장에 도달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침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집중했어요. 온 신경을 손끝에 모았습니다. 넷,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침이었습니다. 족삼리혈, 무릎 아래에 있는 혈자리였어요. 원기를 회복시키는 핵심혈이었습니다. 이 침을 놓으면 살 수 있었어요. 도윤이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을 잡았어요. 무릎 아래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의 감각만으로 경혈의 위치를 알 수 있었어요. 수천 번 책을 읽으며 외웠던 위치였습니다. 침을 놓았습니다. 다섯, 도윤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서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도윤아, 도윤아. 서정호가 도윤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방금 만난 아이였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2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을 대신해서 독침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눈을 떠. 서정호의 울음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어요. 12살 소년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과연 도윤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 하얀 천장,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 온몸에 연결된 의료기기들.
12살 소년 도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밖에는 서정호가 서 있었습니다. 서정호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의 긴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죠. 비서가 가져다주는 죽을 몇 숟갈 뜨는 게 전부였어요. 회장님, 회사에 급한 일이 부회장한테 맡겨. 하지만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서정호의 눈은 오직 유리창 너머 도윤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서정호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쁜 소식일까봐 무서웠어요. 도윤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심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움에 가까웠습니다. 기적적입니다. 네. 보통 이 독에 중독되면 생존율이 10% 미만입니다. 그것도 즉시 해독 치료를 받았을 때 얘기예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직접 놓은 침술이 해독의 핵심 경혈을 정확히 자극했습니다. 덕분에 독의 확산이 늦춰졌고 저희가 치료할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서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윤이가 스스로 네,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살린 겁니다. 의사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30년간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12살 아이가 자신의 몸에 정확하게 침을 놓다니 대체 어떻게 배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 도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 무렵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준혁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서준혁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형사가 서정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독을 구하기 위해 1년 전부터 한의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풍부열에 독침을 놓는 방법도 그때 익힌 거라고. 서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서정호는 여전히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윤이 쓰러지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였어요. 중환자실 안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분, 눈 떴어요. 선생님. 서정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도윤의 손가락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도윤아. 서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잠시만요, 회장님. 의사 선생님 확인이 먼저. 하지만 서정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깨어났어. 드디어 깨어났어. 1시간 후 서정호는 도윤의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서정호를 보자 도윤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서정호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서정호가 도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의사 말로는 기적이래. 내가 스스로 침을 놓아서 살았다고. 도윤이 웃었어요. 저 말했잖아요. 괜찮다고. 이 녀석. 서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3일 동안 눈을 안 떠서. 나는. 서정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정호가 도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2번이나 죽었어. 산에서도 집에서도. 도윤이 서정호의 손을 맞잡았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산에서 저를 데려가 주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2년 만에 누군가 저를 원해줬으니까요. 서정호의 눈물이 더 세차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어요. 2주 후 도윤은 퇴원했습니다. 서정호가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병원 현관 앞에는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죠. 도윤은 어색했어요. 아직 이런 것들이 낯설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이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자. 서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그 후 복잡한 법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서정호는 도윤을 정식으로 양손자로 입양했어요. 서한그룹 법무팀이 총동원됐습니다. 서류 작업, 법원 허가, 가정법원 심리,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죠. 도윤을 버렸던 양부모의 행방도 수소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혼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경찰은 그들을 아동학대 및 유기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도윤은 법적으로 서도윤이 되었습니다. 서정호의 손자, 서한그룹 회장의 유일한 후계자. 서정호는 도윤을 위해 방 하나를 새로 꾸몄습니다. 넓고 따뜻한 방이었어요. 큰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책상과 침대는 최고급이었고 벽에는 책장이 가득했어요. 도윤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책장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온갖 한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동의보감 완질, 침구대성 완질은 물론이고 현대 한의학 교재들, 논문집들, 해외 원서들까지.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꿈에 그릴 만한 장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모았다. 서정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도윤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책장 맨 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이건 낡은 책 2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의보감과 침구대성. 도윤이 산에서 들고 다니던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내 보물이잖아. 서정호가 말했습니다. 여기 잘 보관해야지. 이 책들이 너를 살렸고 나도 살렸으니까.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서정호는 도윤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한의학 전문가들을 섭외했어요. 서울 소재 한의대 교수들, 전통 침술의 대가들, 약초학 전문가들. 매일 도윤을 위한 특별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교수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12살짜리 아이에게 뭘 가르치라는 건지.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침술학 교수가 감탄했어요. 제가 30년간 가르쳤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입니다. 한번 설명하면 바로 이해하고 2번째는 응용까지 합니다. 약초학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뿐만이 아닙니다. 실습에서도 완벽한 솜씨예요. 마치 수십 년간 수련한 사람 같습니다. 도윤이 이론을 순식간에 흡수하고 실습에서도 완벽한 솜씨를 보여주자 교수들은 서정호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 한의사 집안 출신일 겁니다.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게 틀림없어요. 저녁 시간은 서정호와 도윤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정호는 도윤의 하루를 물었고 도윤은 배운 것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난경을 배웠어요. 난경? 그게 뭔데? 동양의학의 기초 이론서예요. 기혈의 흐름과 장부의 관계를 설명한 책인데 정말 깊어요.
도윤이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서정호는 도윤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눈을 빛내며 이야기하는 도윤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거든요. 그래, 그래. 열심히 해라. 서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나중에 대단한 한의사가 되겠구나. 네, 꼭 될 거예요. 웃음이 넘치는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정호도 변해갔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깊었어요. 하지만 도윤 덕분에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도윤을 보살피고 도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됐어요. 회사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서정호는 지친 표정으로 출근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의 서정호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결단력도 예전 같았죠.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장님이 요즘 왜 저러시지? 손자분 때문이래. 산에서 주워온 아이라던데. 진짜? 그 아이가 회장님을 살렸다며? 대단하네. 그래서 회장님이 저렇게 달라지신 거구나. 서정호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다시 살린 건 의사도 약도 아니었어요. 도윤이라는 아이였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한의과대학 입학식 날이었어요. 강당 안은 신입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설레는 표정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죠. 단상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올해 수석 합격자의 입학대표 연설이 있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수석 입학대표 서도윤.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8살이 된 도윤이었어요. 6년 전 산속에서 살던 남루한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빛나는 눈, 성숙한 표정. 도윤은 단상으로 걸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대표 서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어요. 5살에 고아가 되었고 10살에 양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후 2년간 산속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수석 합격자의 과거가 이렇게 기구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린 것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2권의 책이었습니다. 동의보감과 침구대성.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6년 전 한 분을 만났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객석 앞줄로 향했습니다. 74세가 된 서정호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서정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산에서 죽어가던 그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지식으로 그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것은 저였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분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였던 저에게 집을 주셨고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전부 그분 덕분입니다. 도윤이 서정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의학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도윤이 다시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살린 아버지의 유품처럼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할아버지처럼 저도 누군가의 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도윤이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도윤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객석 앞줄에서 서정호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앉은 집사가 말했어요. 회장님, 도윤 도련님이 정말 대단합니다. 서정호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 손자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피로 맺어진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피보다 더 진하고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소중한 인연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